며칠간 도그맨에 대한 스레드를 몇 개 봤더니 이 일이 떠올랐어. 4년 전 내가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전의 일이야. 내 여동생과 친구에게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둘 다 내가 구라치는 줄 알더라고. 레이크 디스트릭트와 요크셔 데일즈로 학교 지리 견학을 갔는데 첫날은 레이크 디스트릭트, 둘째 날은 데일즈였어. 우린 데일즈에서 하룻밤을 보냈었어. 말함에 있는 유스 호스텔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작은 마을에 있었고 그곳엔 이렇다 할 가로등도 없었어. 때는 2월 초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펍으로 안내해주어 모두가 탄산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오후 9시경 우리는 호스텔로 돌아간다. 펍의 불빛과 우리가 들고 있던 손전등 외에는 완전히 어두웠다. 빨리 감기에서 오후 10시 우리 모두는 포근한 침대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데 너무 익숙해 있던 나를 빼고. 창문에 커튼이 없어서 달빛만 어스름한 어둠 속을 내다볼 수 있었다. 빛 공해가 없어서 별이 예쁘게 보인다. 그때 양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한 마리 지나간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이대로 양을 세다가 잠들어 버릴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 마리가 걸어가는데 이번엔 키가 컸고 두 다리로 걷고 있었다. 두 다리로 걷고 있었다. 화들짝 놀란 나는 창문 반대편 제일 안쪽 벽에 있던 내 침대로 후퇴한다. 그러나 아직도 창밖이 보였다. 또 다른 두 다리로 선 양이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본다. 이불 속에 숨어서 걱정하다 잠이 든다. 다음날 우리는 옆 언덕을 올라 석회암 포장도로가 있는 작은 만의 꼭대기까지 향한다. 친구와 석회암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고 있던 중 석회암 포장도로 옆에 양이 누워있는 것을 본다. 양은 죽어있었다. 내용물이 전부 흘러나와 있고 주변 아침 공기만큼이나 신선했다. 내 친구에게 보여주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다. 친구는 구라치지 말라고 말한다. 내 망상이었거나 수면 부족 때문이었던 걸로 치부해버린다. 일어난 일은 여기까지. 최근에 요크셔 쉰맨에 대해서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 태어나서 한 번도 월식을 본 적이 없었던 나는 월식을 기다리고 있다. 밤은 정말 조용했고 아무도 월식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더 잘 보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간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약간 이상했다. 달이 완전히 가려진다. 그때 나는 달이 가려지는 정도와 북소리의 강도가 일치한다는 점에 눈치챈다. 북소리가 멈춘다. 잠시 더 지켜본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다니는 걸 보았고 점점 가까워진다. 그 두 개의 물체는 빠르게 내 위를 날아갔기에 나는 스쳐가는 놈들을 잠깐 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부리가 없는 거대한 흰 새들이었다. 각각이 정말 거대해서 날개 하나당 2m쯤 되는 듯 보였다. 그것들은 근처 숲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져 간다. 나는 옥상 위에 얼어붙은 채 가만히 서 있는다. 그것들을 본 사람이 또 있는지 주위를 둘러본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닥 무섭지는 않지만 이상한 이야기야. 이건 내가 6, 7살 때쯤 기억이니까 그닥 어리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을 때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 아버지는 단순하고 성실한 시골 사람이었고 농장일과 단순한 생활 방식에 익숙했지. 또한 알코올 중독자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어. 내 시점, 아까 말했듯이 6, 7살 때 아빠랑 놀러 나왔다. 아빠는 자신의 소유지 내에서도 비교적 고립된 이곳까지 픽업 트럭을 몰고 왔다. 아빠는 나무를 자르거나 스냥로를 확인하는 등 이런저런 집안일을 했었고 그때마다 내가 일을 배우고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그냥 아빠의 트럭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이었다.
슬슬 어두워지고 있었으니 우리는 곧 돌아가야만 했다. 아빠는 1리터짜리 독한 맥주를 거의 비워갔고 앞유리창을 통해 어둠이 내려앉는 걸 보고 있다. 안원, 저거 봐. 저 불새들 좀 봐. 네? 까마귀와 비슷한 새들이 집단 안무라도 하는 듯 날아다니며 부리로 작은 불기둥을 내뿜고 있었다. 몇 분 동안 계속해서 놈들을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아빠는 맥주를 마저 마시고 집으로 운전한다. 놀라울 정도로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이내 잊어버린다. 몇 달 후 나는 아빠에게 그 불새에 대해 묻는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듯 했다. 아홉 살 때의 나. 늪지대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다닌다. 매일 친구랑 늪지대와 숲을 지나 우리 동네 놀이터로 향하는 길을 간다. 늦은 봄의 어느 날 친구를 만나 걸어서 집으로 간다. 놀이터에는 부모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아직 있었고 숲에서는 개구리, 벌레, 새 등의 소리가 들려온다. 길 따라 몇 걸음 걸어간다.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 아이들 소리도 새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친구와 난 서로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놀이터에 아이들이 수십 명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달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달리기 시작한 지 몇 초 후에 모든 것들이 마치 푸르스름하고 어스름한 조명에 비친 듯 색이 변한다. 나무의 잎이 부자연스러운 녹색을 띈다. 그렇게 밝은 색상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속이 메스꺼릴 지경이었다. 마침내 길의 끝에 도달한다. 우리가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정상적인 색깔, 정상적인 소리,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경험을 꿈으로 치부해버린다. 8학년 때 어느 날 그때까지 떨어져 있던 친구와 다시 만난 나는 함께 영어 과제를 맡게 되었고 그때 친구가 그 사건을 언급하기 전까지 나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 더해 몇 년 전에 우리 엄마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내가 나뭇잎이 너무 푸르다며 울면서 전화한 적이 있었던 것을 언급한 적도 있었다. 다섯 살 때의 나, 쬐그만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밤에 내 방 바닥에서 새까만 팔이 솟아나는 것을 본다. 내가 혼자 있기만 하다면 심지어 낮에도 튀어나왔다. 이 팔에는 자의식이 있는 듯 했는데 지옥의 구덩이에서 손을 뻗어 더듬거리는 악마의 팔이라는 느낌보다는 이 손과 팔뚝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독립된 개체처럼 보였고 조심스럽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팔을 뻗어댄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내 방에 있는 탈 수 있는 말풍선이었다. 타러 가고 싶었지만 그 땅에서 솟아난 검은 팔에 공격을 받고 난 후부턴 나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잤던 형이 같이 있지 않으면 방으로 가는 걸 피했다. 11년 후 나는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이사온 후로 검은 손은 보이지 않는다. 새 집에는 40에이커의 숲이 있었다. 내 여동생과 집 뒤의 숲을 탐험한다. 걔는 12살이었고 나는 16살이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지하실을 발견했고 우린 짓담한 집의 일부라고 추측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불에 타버린 집의 잔해였고 1800년대 후반에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검게 변한 손과 팔뚝, 그건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새까맣게 탄 손과 팔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5살 때만 해도 모든 게 내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자란 마을의 역사를 알게 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마을에서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기에 내가 겪었던 일이 진짜였다고 나는 100% 확신해. 내가 대략 12살 때 18kg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개를 키우고 있다. 잠자리에 든다. 불은 이미 꺼졌고 나는 자기 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이나 뭐 그런 걸 하고 있었다. 침대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덮는다.
걔를 부른다. 우리 걔랑 같은 사이즈의 무언가가 침대로 기어들어와 내 발 옆에 눕는 것을 느낀다. 녀석은 보통 내 머리 옆에서 자는데 좀 이상했다.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몇 초 후 내 머리 옆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개였다. 녀석은 눈에 띄게 무서워하며 내 베개 아래 자기 담요 위에 웅크린다. 내 발밑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낀다. 좆됐다. 우리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것의 주의를 끌까봐 무서워 꼼짝도 하지 못한다. 우리 개가 움츠러들어 그것을 응시하는 동안 난 그냥 거기서 저녁 내내 가만히 누워있는다. 잠들 시간이 되기 직전 그것이 움직여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낀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잽싸게 불을 켠다. 내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누워있던 자리에 움푹 들어간 부분만 남아있었다. 나와 우리 개가 겁에 질려있던 걸 눈치챈 부모님은 내 말을 믿어줬지만 우리는 영영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지 못했고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한참 동안 나는 겁에 질려 있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지금 이날까지도 밤에 무언가가 갑자기 움직이는 걸 보면 얼어버리곤 해. 스물두 살 때의 나. 이사를 진행 중이다. 매일 밤 잠이 들려고 할 때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나는 어떤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는다. 도와주세요. 넘어졌어요. 너무 추워요. 등등. 그럴 때마다 나는 잠이 완전히 깨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른다. 잠들 수가 없다. 오, 진빔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 가져와 10년아. 매일 밤 술독에 빠져 잠이 들고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는 거지 같은 나날이 계속된다. 마침내 유하울의 마지막 짐을 실은 날, 이웃이 내게 다가온다. 뒷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좀 으스스했을 텐데 여기서 빠져나가서 안심이겠어요? 에? 당신 집 뒤에 있는 아파트에서요. 소식 못 들으셨어요? 세상에, 설마 나는 지금까지 죽어가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술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건가? 아니요. 너무 바빠서 소식을 들을 새가 없었나봐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한 2주 됐어요. 그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기 며칠 전이었다. 이 족같은 땅과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는 여시나 먹어. 난 간다. 그 후로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어. 내가 8살쯤 되었을 때 친구 한 명이 자기 집에 귀신이 나오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고 나는 언제나 친구가 개구라를 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친구 집에서 자고 가는데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친구 옆 침대에 누워있다. 친구 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비추는 방 안. 방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린다. 검은색 형체가 침대 주위를 돌며 세 번째 모서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침실 옷장 문을 열지도 않고 마치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걸어서 통과에 들어간다. 겁에 질린 난 이불 밑에 숨어서 내가 잘못 봤거나 한 거라고 생각하려 한다. 그게 뭐였던 간에 달빛을 완전히 가렸고 달빛에 비춰지지도 않았다. 아침에 나는 친구의 부모님께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한다. 내가 그것이 다른 한쪽 문은 열고 들어왔지만 옷장 문은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 마냥 걸어서 통과에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하자 그의 부모님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알고 보니 친구네 가족은 이사하기 전에 집을 리모델링 했었고 그의 옷장은 원래 거실의 일부인 문이 달려있지 않은 통로였으며 그의 침실은 원래 거실과 연결되어 있던 어떤 방에 딸린 작은 공간 같은 거였다고 한다. 아들의 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했던 것이다. 그 형체가 연 문은 리모델링 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집의 나머지 구조는 전이랑 똑같았다고 한다. 친구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 (2003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 오래된 집이었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육군 참전용사가 살았던 집이었다.
이웃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사를 마치고 보니 집이 정말 좋았다. 완벽하게 멋진 곳이었다. 엄청나게 컸고 옷장 중 2개에는 각각 비밀방도 딸려 있었다. 동생이랑 나는 그런 옷장이 달린 방을 하나씩 가지게 된다. 옷장의 비밀방에서 커다란 동전을 발견한다. 돈은 아니었지만 정말 컸고 거기에 작은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다. 손수 만든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고 집에 애정이 생길 무렵 부모님이 식료품과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간다. 내 남동생과 단 둘이 남겨진다. 동생한테 저리 꺼져서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라고 한다. 그 녀석은 바이오니클 레고를 한 무더기나 가지고 있었다. 동생은 자신의 방에 있는 옷장으로 가서 논다. 동생은 항상 입으로 작은 효과음을 내는데 난데없이 동생이 소리내기를 멈춘다. 동생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고 그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놀고 있나 보지. 동생의 발소리 말고 다른 발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았다.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나는 동생의 방으로 갔고 그는 놀기를 멈춘다. 그리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때 나는 옷장 문이 천천히 닫히는 걸 보았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뇌인다. 그냥 문이 닫히는 거겠지. 아마 동생이 닫았기 때문에 닫히고 있었던 걸 거야.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아마도 그건 유령이었을 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동생한테 뭐 하는지 물어본다. 제프랑 놀고 있어. 자기가 군인이었대. 동생이 가지고 있던 작은 초록색 군인 장난감들이 몇 개가 바닥에 놓여있는 것을 본다. 어렸을 때 다들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마한 것들 말이다. 그럼 제프 좀 주워. 가서 TV나 보자. 내가 왜 제프를 주워야 돼? 제프는 스스로 걸을 수 있어. 그냥 내가 옷장 방에서 제프를 데려올게. 내 얼굴은 이 짤처럼 변한다. 밖으로 나가서 집 창문에 눈을 맞추지 않도록 하며 축구를 한다. 어우, 거지 같은 집. 내 남동생 외에는 제프를 본 사람이 없었지만 가끔 누군가가 샤워할 때마다 발소리가, 때로는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어. 여기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제프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게 누구였는지 모르겠네. 안녕 X.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던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좀 있으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 40년대 초 할아버지는 당시 10살 정도였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남부의 작은 마을. 진짜 뒤지기에 가난했다. 오늘까지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사람들은 란디니로 만든 집에서 살았다. 기본적으로 진흙과 건초를 섞어 햇볕에 말린 것이다. 뭔 중세도 아니고 무슨. 할아버지는 거리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 시간이 늦어졌고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갈 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오늘따라 좀 걷고 싶어서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어느 순간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희미하게 부르는 것을 듣는다. 거의 속삭이듯이. 할아버지는 겁에 질려 더 빨리 걷기 시작한다. 또다시 들려온다. 이번에는 어떤 억양도 없는 남자의 목소리로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들려온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사르데냐 사람들은 매우 강한 사투리를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사투리가 없는 억양은 즉시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또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어준 특이한 고대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변 역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지금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 바지에 지려버리기 직전이었다. 담배보다 더 강하고 자극적인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부르더니 이번에는 휘파람 소리가 따라왔다. 여기야. 마침내 할아버지의 묘사론 뚜렷하게 생긴 남자가 키 작은 돌담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본다. 깨끗이 면도하고 머리를 뒤로 넘겼으며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가죽 신발과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다. 그는 왼손에 지팡이를, 오른손에 가죽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중세 농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튀어 보였을 테지. 더 가까이 와. 그 남자가 말한다. 싫어. 날 납치할 거잖아. 할아버지가 대답한다. 그렇지 않아. 사실 너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어. 그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가죽 주머니에 내용물을 보여주며 대답한다. 주머니에는 금화와 보석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끌렸었다. 어서 널 부자로 만들어줄게. 할아버지는 마침내 넘어가 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남자가 조금씩 이상해 보이기 시작한다. 할아버지는 그 가죽 신발로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염소 발굽이었다고 말했다. 캐시미어 코트처럼 보였던 것은 실제로는 검은 까마귀 깃털로 만들어져 있었고, 또한 그 남자의 얼굴은 마치 쭉 늘린 가죽처럼 보였고, 그의 뒤로 넘긴 머리카락에선 검은 기름과 더러운 피가 섞인 것으로 보이는 액체가 스며나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지팡이 역시 쉬익거리는 뱀으로 변해 남자의 팔 위를 휘감아 올라간다. 할아버지는 이제 얼어붙은 채 그 악마 같은 생명체 앞에 서 있었다. 놈의 숨결에선 마치 썩은 시체를 자동차 윤활유로 불태운 듯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마치 스멜링 솔트처럼 작용했던 건지 할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려 공포를 극복해내고 그 악마가 자신의 목을 잡기 바로 직전 간발의 차로 빠져나간다. 할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최대한 빨리 달렸고 헐떡이며 내뱉는 숨으로 기도를 하며 집까지 도착한다. 이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금에 대해 생각하며 그날 밤 잠을 설친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가죽 신발 밑창을 여러 번 삶아 먹었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그래, 그때 사람들은 그만큼 가난했었어. 오전 4시 30분경 할아버지는 집에서 빠져나와 그 주머니를 찾아 놈을 만났던 장소로 돌아갔어.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건 할아버지의 예상과는 다른 무언가였어. 할아버지가 말하길 그곳에서 자기는 흙과 애벌레들 그리고 석탄 조각으로 가득 찬 천주머니를 발견했다고 해.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날까지 자신이 실제로 악마를 만났고 그 악마한테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던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대략 5살 때쯤 나는 부모님과 함께 굉장히 큰 석조 기념물 같은 곳에 있었다. 첨부한 사진과 관련이 있음. 사람들이 한가득 있어 굉장히 정신없었다. 부모님은 건물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자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숨바꼭질을 정말 좋아했던 나는 좋다고 한다. 부모님은 숨고 나는 10까지 센다. 잠시 동안 둘러보았지만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판기 뒤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내가 다시 뒤돌았을 때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막 100명쯤 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젠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부모님을 찾는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님이 날 버렸고 나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텅 빈 건물 밖으로 나간다. 건물을 나가자마자 부모님이 나타나서 내가 왜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부모님은 기둥 중 하나를 골라 뒤에 숨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기둥들을 전부 확인했었다. 내가 다시 뒤돌아 안을 보니 거기엔 사람들이 여전히 무리지어 걸어다니고 있었다. 마치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나는 부모님을 못 찾아서 울었던 거지 그 상황이 소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좋아, X. 할머니가 말해줬던 이상하고 묘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수십 년 전,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70년 이상 된 것은 틀림없다. 그때 우리 마을은 대부분이 농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었다.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할머니의 할머니는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 집의 유일한 문 아래에
약 10cm의 틈이 나 있었고 나무 빗장만이 밤에 문을 닫아놓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한 번은 할머니가 3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 할머니가 아프거나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찾으러 나간다. 할머니는 자신의 조그마한 집에 갇혀 있었고 문 아랫부분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다. 겁에 질린 듯 보였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우리 할머니 집으로 데려온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2주가 지난다.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다 내보낸다. 뭔가 일이 심각하게 돌아감이 틀림없었다. 반항적인 아이였던 우리 할머니는 밖에 숨어서 이야기를 엿들었다. 할머니의 할머니는 한밤중에 큰 소리에 잠을 깼다고 한다. 그때 문 아래 틈새에서부터 거대한 검은 고양이가 달려와 할머니를 뛰어넘어 창문을 통해 나갔고 할머니는 겁에 질렸다. 다음 순간 할머니는 문에 무언가가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다. 할머니도 고양이를 따라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버리려던 그때 문 아래에서 거대한 혀가 나와 문 아랫부분을 잡더니 나무 판자를 한 움큼 뜯어낸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공포에 얼어붙어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거대한 혀가 빠르게 몇 번 더 들어오더니 문의 일부를 파괴하여 구멍을 넓힌다. 그 혀가 멈추고 그 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웬 빌어먹을 검은 관짝 하나가 구멍을 통과해 둥둥 떠서 들어오더니 할머니 위로 창문을 통과해서 고양이가 갔던 방향을 향해 날아간다. 할머니는 그것이 고양이를 쫓는 유령이거나 악마라고 생각했다. 가족은 농장과 할머니의 집에 있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끼얹어 버리기 위해 사제를 부른다. 할머니의 할머니는 다시는 혼자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여기 주제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이 거지 같은 꿈을 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 꿈속에서 할머니 집에 있던 내 죽은 개가 안에서 돌아다니며 들쑤시고 다닌다. 나는 생각한다. 쟤는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나봐. 성불할 수 있게 내가 말해줘야겠어. 시스터, 넌 이미 뒤졌어 이 친구야. 진정 좀 해. 시스터가 갑자기 뒷다리로 일어나더니 두 발로 걷는 인간형 존재가 되었는데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도중 바깥과 내부를 나누고 있던 벽이 녹아 없어져 나는 바깥을 볼 수 있게 된다. 바깥은 천국인가? 아마도? 천국은 사람마다 다르다던데 내 경우엔 엄청 포근한 푸른 초원이었다. 시스터가 천국으로 안내하라는 임무를 받고 왔다며 자기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누구에게나 에스코트가 있는데 시스터가 나의 에스코트였던 것이다. 이건 꿈이기 때문에 같이 가면 사실상 자살을 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죽었을 때보다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시점에서 나는 생각한다. 어떤 신도 나에게 내 천국에는 내 전 와이프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구만. 전 와이프는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 법적으로 사망한 지 2달쯤 되었다. 시스터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낀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녀석을 볼 수가 없었다.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 느낄 뿐이었지. 하지만 내가 녀석을 향해 돌아섰을 때 잠깐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문자 그대로 일반적인 스킨워커의 사슴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저 잠깐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곤 퐁 사라졌고 그냥 내 옆에 존재한다는 느낌만 남게 된다. 놈은 내가 저 세상으로 건너가 내 삶을 끝내버리도록 설득하려 열심이었다. 아픈 건 잠깐뿐이야. 약속할게. 그것만 끝나면 끝없는 행복이니까 그냥 내 손을 잡아. 평소 늘 자살에 대한 고민을 해왔음에도 꿈에서는 엄청 주저한다. 무언가가 존나게 잘못되어 있었다. 나는 마침내 깨어났고 만약 이번에도 시스터가 꿈에 나온다면 그냥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잠에 든다. 꿈도 꾸지 않고 잠을 잤고
내가 눈을 뜬 건 20시간 후였다. 다행히도 그날은 쉬는 날이었다.